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파트에서 뒷부분에 사회, 경제, 그리고 사상 부분이 나오는 데가 있죠. 그걸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시대를 정리할 때마다 뒤쪽 부분에 이런 경제, 문화, 사상 이런 파트가 좀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다 정리하시고 나서 이 고대부터 조선시대로 연결될 때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를 좀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대의 경제하고 사회 부분을 볼 건데 핵심 키워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다 아는 것들일 텐데 청해진,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고 진대법, 그 구효율제도 있었죠. 그리고 정사암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 하나 나오고 있고 골품제도라고 하는 그 신라의 신분 제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들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고요. 장보고 얘기 같은 건 어릴 때 또 위인전 같은 걸로 다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경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끼친 게 있어서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대의 경제 파트 고구려, 백제, 신라 공통적인 게 있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토지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 상업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세금 걷는 거를 수취제도라고 하죠. 수취제도.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취제도하고 토지제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시대가 길잖아요. 한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수취 제도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시대별로 요거 헷갈리지 않게 좀 기억을 해놓을 건데 세금을 걷어야 국가가 돌아가겠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이거는 조선시대가 될 때까지 좀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세금을 걷어요. 처음 걷는 게 조세, 공납, 역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곡물로 쌀이나 곡식이나 옷감으로 걷는 이 조세가 있어요. 조세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을 때 공납이라는 특별한 걸 또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걷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 공납, 그리고 역. 이거는 노동력. 15세 이상의 남성의 노동력이에요.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저수지를 짓는다, 아니 궁궐의 담장이 무너졌다 이런 걸 했을 때 국가에서 호출을 하면 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동을 해야 되는 범위가 일단 15살이 넘어가면은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토지제도라고 한다면 이 토지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거가 돼야 되죠.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건 왕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제도라는 게 필요하죠. 자, 삼국의 경제에서 토지제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식읍이라는 게 있고 시급이 있고 노급이 있는데 자, 시급은 뭐냐면 왕족이나 뭐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토지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토지의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뚝 떼서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시급의 특별한 점은 노동력까지 내가 이것까지 징발을 하는 게 가능을 했다. 그럼 시급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경제 기반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마 왕족이나 이런 특권층의 어떤 그런 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급. 이거는 앞선 시기에 노급이 몇 번 언급이 됐었어요. 노급을 주면 귀족들의 입김이 조금 센 거고 아니면 노급을 폐지하면은 왕권이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귀족들한테 일한 대가로 우리도 뭐 회사 가서 일하면 월급 받죠. 그 월급을 주는데 이 봉급의 개념으로 토지를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거 네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수취권을 주는 거예요. 이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여기다 세금을 징수해서 걷고 근데 이것도 특별한 거는 노동력까지 내가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집 수리하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여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의 어떤 병사들처럼도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노급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 매우 탄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개념 좀 잘 알아놓으시고, 상업은 어땠냐면 신라가 지증왕 때 동시라고 하는 수도에 설치된 시장이 있어요. 근데 뭔가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고 한다면 제도가 필요하겠죠. 규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이거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틀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감시도 해야 되고 제대로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전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더라. 이제 상업을 국가에서 제대로 뭔가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국의 경제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통일신라 때는 어땠느냐? 통일신라가 되면 일단 땅덩어리가 하나는 하나인데 여러 개 버전이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이전 시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거를 한 국가에서 관리를 지금 해야 돼요. 이 토지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자, 아버지가 통일을 했어요. 땅이 커졌네. 이제 내가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서 이 통일 국가를 제대로 돌려야 돼요. 그러려면 세금이 제대로 거쳐야 되고 왕이 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되려면 밑에 애들이 이걸 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이게 또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신문왕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게 토지제도를 이제 만지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실제 백성들, 농사짓는 백성들한테 땅이 돌아가야 세금도 들어오고 그게 곧 왕권으로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관료전이라는 거를 신설을 해요. 월급을 만드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목적이 이거예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냥 원래 의도대로 세금만 걷어라. 거기 있는 사람들 터치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서 부여된 세금을 네 몫을 가져만 가. 이거를 월급 대신으로 이제 준 거죠. 월급처럼 준 건데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을 설정을 해서 요거를 그래서 관등에 따라서 우리도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급여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취할 수 있는 땅의 크기나 양을 정리를 해주는 레벨을 나눠놓은 관료전을 지급을 해요. 이걸 주는 주체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장님인 거죠. 내가 알아가지고 이걸 주는 거예요. 관료전을 받으면 이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는 거를 시급을 받다가 갑자기 세금만 딱 이렇게 수취하고 끝나는 관료전을 받는다고 하면 싫겠죠. 귀족들이 되게 싫겠죠. 관료전이 지급될 때 노급은 폐지가 돼요. 얘네 둘은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버전으로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걸 폐지를 해서 목적은 이거예요. 얘네들의 지갑을 더 이상 두둑히 불려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 뭐냐면 자, 귀족들에 대한 거는 윗단계에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정전이 뭐냐면 실제 농사 짓는 백성들한테 땅이 들어가야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정전이라는 걸 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착실하게 국가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백성들한테 지급했었던 일정 양의 땅들이 이제 정전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 누구한테 줬는지 기록이 있고 그거 국가로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런 게 체계적으로 배급이 되어야 궁극적으로는 좋은 거겠죠. 성덕왕 때 이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왕권이 약화가 되면은 노급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겠죠. 귀족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내가 노동력까지 다 취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카리스마 있는 임금이 있을 때에는 잘 못하겠죠. 신문왕은 자기 장인어른을 숙청을 하면서 반대파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인데 이때는 무서우니까 별로 말을 못하다가 좀 유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노급이 부활을 합니다. 관료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폐지되겠죠. 이거 두 개는 같이는 못 있는다고 했어요. 왕권에 따라서 왕권이나 귀족들 사이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관료전을 주느냐 노급을 주느냐 이게 결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신라에 촌락문서가 있어요. 그 마을마다 작성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발견된 게 또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나와요. 일본의 동대사라는 데에 이 효소인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된 건데 실제로는 이 문서가 발견이 된 게 아니고 무슨 그 책을 이렇게 포장지처럼 싸고 있는 종이가 있었는데 이 종이를 펴보니까 이제 뭐가 막 써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민정문서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약간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뭐 포장할 때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쌀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책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얘를 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없어진 문서가 상당히 많기도 하겠죠. 왜냐면 민정문서 같은 거는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전 버전 것을 착실히 모아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재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발견이 지금 된 거고요. 이런 걸 만든 목적이 뭐냐, 이런 문서를 왜 기록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어떤 마을에, 이 마을에 뭐 이장님 같은 장이 있겠죠. 그 촌에 촌주가 자기 마을에 누가 어디에 얼만큼 살고 집이 얼마나 크기고 땅이 몇 평이고 집 앞에 과일나무가 몇 그루고 막 이런 걸 다 적은 거예요. 이런 걸 적는 이유는 몇 명이 살고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죠.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어느 집에 남성이 15세 이상 남성이 몇 명이다, 이걸 알아야 데리고 오겠죠. 궁극적으로 이 문서의 작성의 목적은 세금을 똑바로 걷는 거죠. 노동력과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작성을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 파견되는 관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동네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살림살이를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원래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촌주가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요걸 갱신을 3년마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 4개 마을에 대해서 여기 마을의 등급, 변동 상황, 누구 태어나고 죽었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논밭이나 과실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촌락문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 왜 만들었는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별표가 3개 붙어 있는 대외 교역을 보겠습니다. 당나라하고 무역을 한다, 통일신라 때. 통일 이후에 무역이 상당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자, 삼국시대에 우리 수백 년 동안 세 나라가 서로 통일하려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하나 된 국가로서 발전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내실을 갖추는 그런 시대가 넘어가니까 상업도 발전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사상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이런 토대가 돼요. 나라가 안정적이고 전쟁이 줄어들면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하고도 이 무역이 크게 번성을 하게 돼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나라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가 그 한국의 그 신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당나라로 가요. 그럼 배가 멈추는 데가 있잖아요. 그 멈추는 동네에 거기에 신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방이란 데가 생기고 신라인들이 오면은 을에 묵는 여관, 신라관 같은 대표 호텔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런 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역항은 어디냐? 한강 근처에 당항성이라는 데가 있고요. 저기 아래쪽에 울산항, 이렇게 2개가 일종의 국제 무역항 같은 걸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울산 쪽으로 들어왔던 거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좀 도드라지는 무역활동, 대외 교역활동이라면 장보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 사람은 여기 원래 완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출신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어릴 때, 젊을 때 당나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 신라에서 출세하거나 돈 버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나라로 일찌감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신라는 골품제도, 이 골품제도 때문에 뭐가 잘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육두품이나 그거보다 못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출세는 딱 접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보고는 아마 출세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말단 병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싸우는 능력이 특출났던가 봐요. 여기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이 신라에까지 이 사람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고 이 사람이 당나라에 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신라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납치하고 막 해적들이 맨날 배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적들한테 잡힌 신라 사람들을 뭐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신라의 정부하고 접촉이 되어서 뭘 하냐면 이제 명성을 또 익히 듣고서 이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당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 훈련된 병사가 뭐 10,000명에 육박하는 자기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지만 장보고가 군대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돈이 가장 되는 무역을 똑꽉 잡고 있다 보니까 약간 상권과 병권을 좀 쥐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장보고를 굉장히 견제했었던 세력들이 많이 있고 스스로도 내가 신분의 어떤 이 고품제도에 막혀가지고 근본적인 출세를 할 수 없었던 거였던 한을 나중에 풀려고 하는 경향을 좀 보여요.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건 장보고가 활약했었던 게 이제 교역 파트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장보고하고 청해진을 같이 좀 기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촐랑문서는 예시가 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주로 이미지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문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통일신라는 봤는데 우리가 통일신라 되고 나서 윗동네에 옛날 고구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발해라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발해의 경제는 어땠냐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막 외운다기보다 머릿속에 그 지도를 우리가 그냥 평면 지도를 봐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외워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지리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 평면이지만 이 위도라는 게 있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안 따뜻하죠. 저 윗동네로 올라갈수록 좀 날이 추워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좀 춥고 고원, 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농사보다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발의 위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너무 윗동네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전라도, 충청도랑은 좀 달라요. 환경 자체가 평지보다는 구릉이나 거기는 평평하다고 해봤자 구릉 아니면은 이제 언덕의 고원 같은데 요런 데가 좀 많이 있고 산지를 많이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논농사를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농업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무슨 농업을 하느냐? 밭농사를 해요. 밭농사. 근데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좀 어떤 몇 가지 여건이 맞는 데에서만 일부 벼농사를 했던 것 같고 주로 밭농사를 한다. 이게 농사고요. 근데 이제 고원지대구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이 말이나 소나 양 같은 거를 키우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목축을 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솔빈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말이 특산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반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보기에 선지의 하나로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솔빈부라고 나오면 발해 얘기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외 무역은 아주 골고루 무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서 당나라랑 교류하고 일본이랑 교류하고 신라랑도 하고 거란이랑도 하고 대외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에 이어서 사회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삼국시대 신문제 사회죠. 그래서 고구려부터 한번 보면은 고구려도 지배층이 있죠. 고씨가 왕족이고요. 그리고 주요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귀족들이 지배층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회의,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중대사를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귀족회의가 있네요. 제가회의라고 하는 이 귀족회의가 있고요. 별표 땡땡땡 쳐져 있는 게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고국천황 때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막.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걸 처음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을 구제하는 거 구휼제도라고 하는데 훗날 많은 나라들이 이 진대법을 모방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처음 등장을 하는 게 고구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백성들이 굶어 죽잖아요. 봄에 겨울을 버티고 나서 이제 봄에 다시 으쌰으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춘궁기가 길다 보니까 겨울을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농사 지어서 가을에나 추수할 텐데 너무 힘든 거죠. 그 봄이. 겨울을 버티느라 힘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봄에 사람들한테 쌀을 좀 빌려주고 이거 추수하고 나서 갚아라. 가을에 갚아도 돼. 이렇게 한 게 진대법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한다. 그래서 진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구휼 제도입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고구려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하고 그 신라까지 연결해서 볼게요. 백제는 어떻냐면 왕족은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 그리고 8개의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귀족 집단이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신분제라는 거죠. 지배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배층 귀족이 있으니까 귀족회의가 있겠죠. 좀 특이한 회의를 합니다. 정사암회의라는 걸 하는데 귀족들이 그 천정대라고도 하는 이런 너럭바위 같은 데가 있어요. 큰 넓은 널쩍한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사암 혹은 천정대 여기에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회의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재상, 실제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재상을 여기에서 선출을 한다.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여기서 회의를 한다. 이걸 정사암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하고 비교했을 때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는 좀 신비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재상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정사암이 있다. 재상을 의논할 때 재상이 될 만한 사람 서너 명의 후보자의 이름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상자를 밀봉을 한대요. 이 밀봉을 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에 열어보면은 거기에 이름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에 도장이 찍힌 게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상이다. 이 밀봉해서 놨다고 하는데 누가 도장을 찍는지는 안 나와 있죠. 굉장히 신비로운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이런 거고 미리 투표나 이런 걸 해서 결정을 했겠죠. 도장 찍어가지고 넣어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걸 텐데 그래서 귀족회의가 이렇게 있더라. 정사암 회의라고 있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신라도 마찬가지로 귀족 집단이 있죠. 지배층이 있는데 아마 삼국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그 딱딱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골품제도 아주 경직된 제도죠.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단순한 신분제도가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일상생활이 결정이 돼요. 사회 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반을 규제를 하는 그런 규정처럼 여겨졌던 게 골품제입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골과 품으로 사람의 레벨을 나누어 가지고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신분제도예요. 왕족이 성골입니다. 성골. 그리고 귀족이 진골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육두품이라고 하는 품으로 나와요. 요게. 근데 육두품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진골은 원래대로라면 진골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성골만 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까다로워서 성골 엄마와 성골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성골 왕자님만 원래는 후보자도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만 왕이 돼야 돼요. 그 진골은 안 돼요. 진골은 원래 안 되고 나중에 진골 귀족 출신의 김춘추가 왕을 하는 이유는 성골 남자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성골 남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또 바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여기선 골이 제일 중요해요. 성골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라서 너가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남자냐 여자냐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신라에만 성골 남성이 없었을 때 진골 남성이 아니고 성골 여성, 공주에게 왕권 순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신라에만 여왕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선덕 여왕 같은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골품에 따라서 승진도 제한이 되고요. 육두품은 사실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애들인데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를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 해도 안 되고 대신 진골귀족은 진골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한참 앞에 서 있어요. 이 육두품보다 훨씬 높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제가 아닌 거죠. 능력제가 아닌 거죠. 이게 나중에 한계점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자기의 직업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골품에 따라서 집의 크기, 타고 다니는 수레의 크기
일상생활까지도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골품에 한해서는 요 이상 크기의 집에선 살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대단히 답답하고 또 억울하기도 했겠죠. 태어나는 건 내가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한계점이 아주 뚜렷하죠. 통일이 된 이후에 육두품들이 중앙에 진출을 해서 왕을 보좌를 해요. 왕을 보좌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골품제 때문에 아주 상위 관직까지 승진을 하지를 못하니까 아주 여기 좀 뜻이 큰 똑똑한 사람들은 답답도 하겠고 내가 이만큼 능력치가 있고 이렇게 내가 의지가 충만한데 이거를 국가가 제도로서 승화를 해주지를 못하니까는 나중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통일신라가 다시 흩어질 때 호족이 우후죽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이 호족층의 브레인으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골품 제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선 출세를 할 수가 없으니 신라에선 출세를 할 수가 없으니 육두품이라고 하는 골품에 신경 쓰지 않는 국가에 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좀 똑똑한 육두품 집안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애를 당나라로 유학을 아예 보내버리기도 해요. 당나라가 좀 글로벌 국가로 오래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내국의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진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골품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갔던 게 이제 당나라 유학입니다. 유명한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은 대체로 당나라 유학을 전부 갔고요. 거기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벼슬을 얻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자, 이렇게 딱딱한 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신라,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다른 앞선 제가회의나 정삼회의보다 가장 강력한 버전의 귀족회의입니다. 왜냐하면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 그리고 귀족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국가의 주요 사항을 회의로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제예요. 다수결이 아니고 만장일치. 자, 10명이 회의를 합니다. 10명이 이제 회의를 앉아서 하면 화백회의를 하면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요. 그럼 그건 부결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도만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거는 부결을 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부결도 싫어요 싫어요 반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적당히 조절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번엔 누구누구가 반대표 던지기로 하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아마 원하는 것만 통과를 시켰을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나의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화백회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좀 특이한 거, 이제 긍정적인 거 좀 보면은 화랑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진흥왕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었던 화랑도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인데 이거를 국가 조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편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일생일대의 최고 영광이라고 믿는 아주 열혈 청소년들을 키워내게 되는 거죠. 승려 원관복사라고 하는 사람이 원광이 여기에다가 세속 5개라고 하는 룰까지 만들어서 뭐 임전무퇴 이런 거 있죠. 전쟁에 나갔으면은 후퇴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서 철저히 훈련받는 집단이 나옵니다. 이 화랑도가 싸움을 뭐 엄청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사기를 좀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랑으로 누가 이제 있으면은 그 이름난 화랑 밑으로 들어가는 낭도라는 집단들이 막 수천 명씩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스스로 전쟁에 뛰어들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 집단이 성장이 되는 거고 이들이 나이를 먹어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게 화랑도입니다. 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신라 촐락문서 문제부터 볼게요.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보통 문제가 나오면 촐락문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촐락문서인 거를 정보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신라의 촐락문서입니다. 일본의 동대사 도다이샤에서 발견이 됐고요. 서안경에 속한 촌을 비롯한 4개의 촌락, 마을의 경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말고 기타 등등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촐락문서의 특징 골라주면 되겠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건 그 마을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작성되는 정보지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죠. 단군의 건국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촐랑 문서에는. 이런 건 뭐 삼국유사라든지 제왕운기라든지 이런 역사서 성격의 책에나 등장을 하는 거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때 약탈당한 건 우리가 외교장각 의궤라고 있죠. 의궤, 요건 의궤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4번 노동력의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작성을 하죠. 이게 촐랑 문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통일신라의 대외 교역에 대해 말해볼까요? 하고 1, 2, 3, 4가 있네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맞는 얘기죠. 1번이 답으로 등장할 수 있겠고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과 교역하는 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얘기. 개시와 후시를 통한 국경무역이 활발했다.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얘기죠.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는 거는 이거는 변한지역 그리고 뒤에 금관 가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서 자, 3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생겼군. 고국천왕이라고 힌트가 또 나오고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서 백성 가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식량을 빌려주고 갚도록 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있네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었던 곡식을 빌려주는 이 제도, 진대법이죠. 진대법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흑창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설치를 했었던 거고 이거를 확대해서 이름을 바꾼 게 이제 이거는 의창이네요. 흑창이 나중에 의창이 되고 상평창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물가를 조절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위보는 이것도 이 구제를 하기 위해 만든 건 맞지만 이 고구려의 제도 진대법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도 이제 뭐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오른쪽에 4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골품제도 되는 문제인데 혈통에 따라 관직의 진출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까지 다 차별한 신라의 신분제도 바로 골품제도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혈통에 따라서 관직을 나누었던 제도라고 한다면 골품제도밖에 없으니까 골과 품이라고 하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고대의 사상과 문화 전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보니까 원효대사 스님이죠. 의상대사 스님이죠. 그리고 설총이라는 특이한 설총은 원효하고 묶어가지고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죠. 그리고 최치원, 유학자 최치원과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걸로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네요. 이게 뭔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자주 나오는 게 원효 대사인데 중요한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종교. 우리가 보통 서양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거를 배울 때 기독교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일상생활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아시아권 국가로 넘어오면 그 기독교가 불교로 바뀝니다. 불교. 우리 입장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걸 믿고 이거를 생활 전반 그리고 정치 전반에도 활용을 했었던 시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하고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어요. 그냥 정신세계를 완성하는 큰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교. 자, 불교가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되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여기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순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 순서대로 불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보통은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던 신라가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 왕 때 이거를 수용을 하게 되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중국 쪽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고구려를 넘어온 고구려 버전의 불교가 신라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풍왕 때 순교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서 불교가 마침내 수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 통일신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국은 이렇게 불교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고 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사실 그걸 완전히 차별이나 차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모두 우리가 같은 나라의 국민이다. 같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동질감이 필요하죠. 종교만 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같은 종교를 믿는다라는 게 굉장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령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볼 때에도 응원하는 팀이 같으면 그냥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랑도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하고 혹은 나랑 같은 가수를 좋아해요. 같은 팬클럽에 가입돼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친근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라는 그런 걸 주는 게 바로 불교의 역할인데 통일신라의 불교는 걸출한 어떤 큰 승려들에 의해서 발전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3명 정도가 자주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위에 2명, 원효대사, 그리고 의상대사, 그리고 선지에 많이 나오는 해초라는 사람이 있네요. 원효, 너무 대단하고 한 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원효의 사상은 사실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워낙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원효 대사는 일심사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본인이 이제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해보거나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효 대사가 원래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그 유학 가는 길에 노숙을 하게 되죠. 그 노숙하는 동굴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모르고 마셨을 때는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이게 해골바가지라는 걸 내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한 순간에 바로 이제 구역질이 나오게 된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람 생각이 굳이 내가 불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모든 건 여기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일심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 다르지 않아.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 요런 거고요. 자,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불교 경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글자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모두가 다 불교를 믿으려면은 쉽게 즐겁게 불교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불교 대중화에 상당히 힘을 썼고요. 어려운 거 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자,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를 전파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만 외우면 누구나 부처가 계시는 극락에 갈 수가 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전파를 해요. 그리고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왜 우리도 여러 가지 뭐 브랜드 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외우기도 하는데 이 무예가라고 하는 불교의 이치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유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문화쟁론, 대승기 신론소라는 책도 있고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것도 있어서 크게 통과하는 원리는 뭐냐면 불교가 종파를 나눠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 같은 종교를 믿고 있고 이거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데 뭐 귀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대중화하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원효의 절친이기도 했었던 의상. 이 의상은 그때 노숙을 같이 했는데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요. 화엄 사상을 배워서 깨달음을 크게 얻고 요걸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라에 전파를 합니다. 비슷해요. 원효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의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서로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 종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울 필요가 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갈 수 있는데 누가 더 낫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이런 거 없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얘기를 한 것도 맞아요. 의상대사도. 자, 화엄종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부석사, 유명한 사찰이죠. 여기를 이제 또 부석사 창건설화에도 나온 사람이고 여기서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리고 의상대사가 관음신앙을 강조를 해요. 죽어서 극락에 가는 거 중요하죠. 극락 왕생 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나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나 몸이 아파. 돈이 없어. 공부했는데 뭐 과거급제가 안 돼. 뭐 이런 것들. 요런 여러 가지 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 있죠. 현세에 고통받는 나. 이거 구원 먼저 받고 싶다. 그래서 현재의 내 고통을 해결해주는 존재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음보살이 등장을 해요. 관음신앙이 나와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관음보살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연불이 길어지는 거예요. 원효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 의상이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얼마나 만능 주문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죽어서 나 극락에 갈 수 있고 살아서는 현세의 내 고통은 관음보살님이 또 다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현재의 고통과 나의 죽고 난 이후에 극락에서의 삶이 보장받는 마법의 주문이 이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요거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사람도 책을 많이 지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화엄종을 정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은 책에는 화엄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간다. 요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해초는 인도하고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 를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그 기행문을 썼어요. 왕오 천축국전 5개의 국가를 돌아다녔다라는 뜻이고요.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천축국을 돌아다니고 쓴 기행문 요거를 쓴 것으로 선지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유학이 등장하는데 종교로는 불교를 믿지만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유학을 장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학 교육을 하는 거가 국가별로 나오게 되는데 고구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소수림 왕 때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을 설립을 해서 경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국가 인재를 키워야죠. 나한테 충성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수도에선 그런 거라고요.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특이하게도 여기는 문무를 같이 가르칩니다. 무예를 같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백제는 어떻게 했느냐? 유학이나 기술학을 교육했다라는 기록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라고 하는 박사 제도를 둬가지고 유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에서도 유학이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그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은 요만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에 삐뚤빼뚤하게 글자가 막 새겨져 있는데 옛날에 그 임신년에 예전에 어떤 연도에 2명의 어린 화랑이 자 우리가 3년 안에 이 유교 경전을 다 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라고 둘이 서로 약속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임신년에 둘이 서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건데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이 기록되어 있어서 야 그때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유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신문왕 때 통일신라 때 국학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국립대학교로 또 유학을 장려를 하죠.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실시했던 거 보기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로 관리를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지역에도 발해에서도 국립기관인 주자감을 세워가지고 경전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나 국립기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끔 이렇게 고구려 경당 같은 거 사료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당이라는 이름을 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국립대학교에서는 무예까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활쏘기까지 익히게 한다. 이런 걸로 이게 중앙제도가 아니고 지방에 있었던 이 학업제도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료 해석을 하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자 역사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 거죠. 고구려 때 영양왕 때 이런 거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더라. 유기를 간추려서 이런 걸 편찬했다는 기록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때에도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고 기록이 존재하는 겁니다.
신라의 때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고 마찬가지로 기록이 존재하는데 안 남아있어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국가가 편찬했다는 역사서는 이런 걸 썼습니다 라는 기록은 있지만 그 본체들은 지금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통일신라의 유학자 카테고리 또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문제를 낼 때 헷갈리게 낼 게 좀 많이 있어요.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학자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설총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카테고리에서 원효를 봤었죠. 이 원효 대사의 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스님은 원래 결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원효는 살아생전에 원효를 두고 파괴승이다, 땡중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되게 똑똑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때는 아직 한글이 없잖아요. 근데 한문이 우리나라랑 그 음훈 순서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어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문 되게 어려운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게 소리만 빌려와가지고 왜 여러분 팝송 적을 때 소리 나는 대로 발음만 한글로 적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의 음이나 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읽을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두라고 하는 일종의 암호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순대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게 한자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이두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화왕계라는 걸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 신문왕에게 요 글을 지어서 바쳐가지고 너는 도덕 정치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은근히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강수라는 사람도 종종 나오는데 이 사람도 유학자고요. 외교 문서를 그렇게 잘 쓴 것으로 나옵니다. 청방인문표라는 게 있어요. 청방인문표. 요게 가끔 선지에 나오니까 강수가 어떤 글을 썼는지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최치원, 고은 최치원. 육두품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을 하는 수제소리를 들었던 사람, 거기서 잘 나갔어요. 거기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의 모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 때문에 귀국을 한 다음에 개혁안을 건의를 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고 출세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은둔하면서 살았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죠. 이런 것들로 좀 유명했어요. 격황소서, 개원필경 이런 저술 활동으로 유명하고 이 사람이 글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당나라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자는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도교가 있는데 여러분 도교는 불교하고 유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도교예요. 이거 조선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뭐 우리가 장수한다, 아들 난다, 장수한다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도교적인 개념인 건데 어디에 이런 게 남아있는지 유물이나 문화 유산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부터 삼국시대에 전래가 된 건데 신선사상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늙어 죽지 않는 거, 불로장생을 추구를 하고요. 귀족들 사이를 중심으로 유행합니다. 유행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죽고 싶지 않겠죠. 늙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는 상태로 영원히 젊은 상태로 영원히 대대손손 살고 싶다. 이런 욕망, 욕심 이런 거를 반영해서 크게 유행을 했던 게 도교입니다. 자, 문화유산에 나와 있는 그런 영향성을 좀 볼게요. 고구려는 무덤에 사신도라는 게 나와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이 소신 같은 역할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가운데에 관을 놓고서 동서남북에 뭐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도교의 흔적이고요. 백제의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가 이 백제 금동대학로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이런 게 이제 도교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석에도 이 도교의 흔적이 물씬 남아 있습니다. 산수무늬 벽돌은 산, 구름, 산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신선사상이랑 결합하는 거라서 이게 도교적인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 금동대학로는 뚜껑이랑 요 위에 부분이 요게 약간 도교적인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금동대학로는 아래쪽에 연꽃 형상도 있어서 불교적인 이상세계도 같이 반영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과 사상이 좀 혼합된 형태가 금동대학로고요. 산수무늬 벽돌이 나온다면 도교 특징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지랑 같이 나오고 있네요. 이 인물은 이런 책을 지어서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주장했다. 나무 아미타불, 신문화쟁론 이런 것도 말한 사람이다. 원효잖아요. 일심사상, 나무 아미타불, 불교, 신문화쟁론 이런 거 나오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만든 건 해초죠. 이건 해초.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거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겁니다. 진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에 나오는 진울.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우자고 건의한 사람이다. 이거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한 겁니다. 자장. 무예가를 짓는 등 불교 대중화에 힘을 많이 썼죠. 4번이 답이네요. 자, 오른쪽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신라의 유학자. 이 사람은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불교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들은 유학자죠. 설총.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체계화했어요. 힌트 1번, 2번, 3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설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상대사, 해초, 왕호천축국전, 의상대사 화엄종 정리하고 부석사 만들고 했던 사람이고 강수는 이 사람 유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청방인문표, 이 외교 문서를 잘 썼던 사람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고요. 자, 뒤에 마지막 3, 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인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은 호각 고운으로 신라 말기에 활동을 했다. 당의 빈공과에 합격을 했고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했고 난을 일으킨 황소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경문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리기도 했다.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이 되겠죠. 최치원입니다.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번. 다음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맞는 거, 옳은 것은 백제인의 숨결을 느낍니다. 백제 문화유산이에요.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신선사상이 반영된 백제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교, 백제, 신선 이런 거 나오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유물 골라주면 되겠죠. 천마도는 경주에 있잖아요. 천마총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신라 거. 자, 2번 이거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청자잖아요. 청자. 백제가 아니고 고려죠. 이거는. 산수무늬 벽돌. 요게 이제 여기에 딱 맞는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강서대묘 현무도는 도교적인 건 맞지만 고구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문화유산 카테고리가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물이나 유적이나 관련된 것들로 이 앞쪽에 사회, 문화적인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았는데 좀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울 때에는 우리 이론서 같은 데 보면은 표 같은 걸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할 거예요. 그거를 한눈에 한번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나눠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인물이 좀 많이 나와요. 요거는 어디 하나에 한 페이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